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 TV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당신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장순애입니다. 올해 74, 1951년생이지요. 서울 성북구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처음부터 넉넉하진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28배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은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하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팝솥 하나, 전기장판 하나로도 겨울을 견뎠고 손수건 한 장으로도 서로의 눈물을 닦아줬던 시절이었죠.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몫으로 일하며 온몸에 톱밥을 뒤집어 쓰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죠. 그 손에 굳은 살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손을 잡을 때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감촉이 아직도 제 손 안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아들 둘을 낳고 기르며 서로 아끼고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쯤 되었을 무렵 서울 중랑구에 작은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샀습니다. 은행 대출을 끼고 겨우 마련한 집이었죠. 우리도 이제 지붕 있는 집 하나 생겼다. 남편은 그날 밤 소주 한 병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달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집은 제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흙 묻히며 일에 지켜낸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컸고 첫 직장을 나가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던 그 문 앞. 남편이 퇴근해 와서 겨울 저녁 콩나물국을 후루룩 마시던 부엌. 아이들 책가방이 쌓이고 명절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하던 거실. 모든 기억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환갑을 넘긴 무렵부터 자꾸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엔 감기겠거니 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어느 날 밤에는 피를 토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3기 이상이고 이미 림프 쪽에도 의심소견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 담배도 안 피웠는데 어떻게 암일 수가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치료는 당장 시작해야 했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입원비, 검사비. 생각보다 병원비는 너무 컸습니다. 처음엔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들 몰래 비상금 통장을 털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게 번 돈에 손 대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까?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 집은 내가 지킨 집이야. 나보다 더 오래 있었고 더 많이 지켜봤잖아. 그런데 그 집 팔면 너 괜찮겠어?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냐, 집이냐, 추억이냐, 생명이냐.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 내놓으려고요. 이제부터 벌어질 이야기는 제가 평생 지켜온 집이 한순간에 팔리고 그 뒤에 어떤 현실이 찾아왔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을 내놓고 나서 저는 매일같이 현관문을 열고 닫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혹시 오늘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사게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동네 시세면 금방 나갈 겁니다. 조금만 정리하시면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요. 정리요? 저는 매일같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위에 액자, 남편과 처음 제주도 갔을 때 찍은 사진, 아이들 어릴 적 크레파스로 낙서한 벽 한쪽, 그 하나하나가 모두 제 삶의 일부였고 제 몸에서 떼어내야 하는 기억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할수록 내 몸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도 되지 않아 한 부부가 집을 보러 왔고 그날 저녁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하겠대요. 빠르면 다음 주에 잔금 마무리됩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집이 팔리는구나.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우린 잘 해낸 거야. 네가 버텨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지켜온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집을 팔고 받은 돈은 대출 상환을 제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곧바로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입원비, 항암치료비, 혈액 검사, 폐 조직 생검, 며칠에 한 번씩 나오는 병원 영수증은 읽기도 두려운 금액들이 찍혀 있었고 카운터 앞에서 카드 긁을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 번은 병원 로비에서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다가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여성이 제 옆에 다가와 작은 물병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힘이 들어서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조용히 가버렸습니다. 그 작고 조용한 위로조차 그날은 제겐 너무 고맙고 아픈 감정이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안에 염증이 퍼져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여보, 물도 넘기기 힘들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죽을 쓰고 연하게 간한 미음을 만들어 작은 티스푼으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잠들었다가 간호사 발자국 소리에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봐.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아냐. 내 몸이 말해.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야.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앞에서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사람은 더 아플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병원비는 더 늘어났습니다. 약값도 올라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고액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잔금으로 남겨두었던 돈은 3개월 만에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사했습니다. 팔아버린 집에서 나와 둘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고 곰팡내가 배어있던 그 방에서 우리는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곳에서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새 헛소리를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아파서. 그 말에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왜 미안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이 살아있어서 나는 하루를 버티는 거야. 하지만 그 하루하루는 너무도 길고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 손으로 없애야만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집이 사라졌고 가구도 하나 둘 줄어들었고 남편의 몸도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나 역시 매일 한 조각씩 부서지고 있었던 겁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의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이 떨어졌고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호흡은 얕고 불안정했고 손끝은 자주 푸르스름하게 질렸습니다. 폐렴이 왔습니다. 체력 소모가 심해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은 마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병실 구석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조차 내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눈을 뜰 때마다 그의 얼굴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입술 모양, 눈가의 주름, 잠결에 부르던 내 이름까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려면 숨이 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밤 유난히 숨소리가 거칠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병실 문을 열고 간호사를 부르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애야, 고마웠어. 미안했어. 사랑했어.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몇 분 후 삑 하는 경고음과 함께 남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선생님, 선생님 하고 외쳤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모든 건 늦은 뒤였습니다. 그날 내 인생도 멈췄습니다. 눈을 감은 남편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랑했어. 그 말조차도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이들은 직장과 가정 때문에 많이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친척들 몇 명만이 조문을 왔습니다. 입관식 날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굳어진 입술, 차가운 손 등 그렇게 나의 인생 절반이 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작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먹다 남긴 죽 그릇이 그대로 있었고 욕실 수건거리에는 그 사람의 수건이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불도 켜지 않고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수백 번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나 어떡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후 세상이 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전화 한 통 없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엄마 괜찮지? 라고 묻더군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졌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누가 등을 쓰다듬어 주지도 않았고 날씨가 추우면 무릎 담요 덮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일이 없어 목소리도 자주 잠겼습니다. 사람과 말할 일이 없으니 말을 잊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 가면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얼굴들, 낯선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나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도 더덥고 가볍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삶.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밥을 하고 창문을 열고 하루 2번 약을 챙겨 먹고 밤이 되면 라디오를 틀고 누워봅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집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숨결은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고마웠어, 미안했어, 사랑했어.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3개월쯤 되었을까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없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말하긴 어려운 곳. 겨우 누울 자리 하나, 작은 싱크대 하나, 비가 오면 곰팡이 냄새가 더 심해지는 반지하였습니다. 처음엔 이곳에서도 그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던 그 온기를 떠올리려 했고, 식탁에 앉으면 같이 밥 먹던 그날들을 자꾸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외로웠고, 무엇보다 너무 낯설었습니다. 밤이면 자꾸 악몽을 꿨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가는 꿈, 빈 병실에 서서 남편을 찾는 꿈,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져가는 꿈. 꿈에서 깨면 나는 베개를 적신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를 꺼내보려 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요즘은. 하지만 제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좀 이따 다시 연락할게요. 그 이따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도 짐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상담을 권유받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상담 선생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세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이요. 그 말을 한 뒤 나는 갑자기 울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듯, 부끄러운 듯. 그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시간은 누구보다 값졌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하루 한 번은 창문을 열어 바깥 바람을 쐬고 하루 한 끼라도 밥을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하나를 꺼내 남편과의 추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종로 국밥집, 첫 싸움 빨래 널기 문제로 다퉜지만 결국 웃음, 아이들 졸업식 날 같이 울었던 기억, 겨울밤 보일러가 고장나서 둘이 이불 속에서 웅크렸던 밤. 적다 보니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집 한 채로 정의되지 않지. 사랑이 떠났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니지. 남편과의 기억은 내 가슴에 있는 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집을 팔고 병원비로 다 쓰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조금은 미안하지 않으려고, 조금은 당당하려고 조용히 발걸음을 다시 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텃밭이 있는 노인복지관 근처 작은 공터를 걷다 허리를 굽히고 무언가 심고 계신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뭐예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랑 배추 좀 심어보려고요. 집엔 자리도 없고 여기가 햇빛이 잘 들어서.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그 흙을 바라보다 저도 뭐 좀 심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뱉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대뜸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심어요. 자리 많아요. 봄 되면 꽃씨도 나눠드릴게요.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번 그 공터에 나가 작은 화분 하나에 물을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돌과 먼지뿐인 흙 위에 나는 다시 삶을 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집은 없습니다. 내가 30년을 살아온 공간, 아이들이 자라난 거실,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누웠던 침대.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나는 아주 낯선 동네의 아주 작은 방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집이 사라졌어도 그 안에서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요. 그 집에 있었던 밤 냄새, 겨울에 들이치던 찬바람,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 남편의 웃음, 아이들의 발소리.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후회 안 해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냥 병원비를 포기했으면, 남편이 떠나기 전에 집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런 후회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집은 팔렸지만 나는 내 사람을 지켰고 그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아닐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미안했어. 사랑했어. 그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집보다 더 컸습니다. 요즘도 가끔 남편과 함께 살았던 동네를 걷습니다. 그때처럼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콩나물 한 봉지, 마늘 한 통을 사들고 그냥 천천히 걷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옆에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은 없지만 숨결은 전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집은 무엇인가요? 단지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추억, 그리고 사람의 온기가 담긴 곳일까요?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오늘도 버티게 한다는 것. 당신의 집엔 지금도 사랑이 머물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여기는 인생라디오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한 편의 인생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